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제2차 원래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을 좀 본격적으로 지방 정부에 초점을 두고 한번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지방 정부의 새로운 역할은 무엇이고 또 지방 정부는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항상 분권 자치 굉장히 많이 주장했습니다만 과연 그러면 지방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런 기대와 또 좋은 조언들을 선생님들께서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답변을 유창복 선생님께서 먼저 해주시는 걸로 제가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거 한 두어 가지만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아까도 이제 로컬 텍트 얘기를 했고, 비대면이 아니라 동네에서 믿을 수 있는 이웃들과 함께 만나고 물리적 거리 두고 사회적 관계는 오히려 더 강화하는, 이게 이제 앞으로 재난 사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 인프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근린공원이라고 봅니다. 가까운 동네에 걸어서 약간 거리를 두면서도 야외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단 야외에서는 그렇게 감염률이 높지 않다라는 게 우리 전문가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야 숨통을 틔우고 동네 사람을 안전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올해는 도시계획공원 일몰 시즌에 걸려 있습니다. 이 시기가 넘어가면은 도시계획공원 지정이 실효가 됩니다. 그럼 그 지주는 그 땅을 다른 여러 가지 용도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공원 부지가 일거에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 코로나 시대에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동네 어린이 놀이터들도 사실은 어린이들 잘 안 가는 놀이터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방치되고 시설이 노후화되고 오히려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회피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 다 동네 쉼터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이 경작 본능이 있죠. 특히 도시민들은 이게 그냥 야채만 심는 게 아니라 약간의 나무들도 함께 어우러진, 요새는 이거를 먹거리 숲이라고 한답니다. 푸드와 숲이 연결된. 그래서 이게 이제 도시의 새로운 힐링이면서도 도시농업의 새로운 장르로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평공원이 있었는데 한평 먹거리 숲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꼭 주민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많이 확산된 커뮤니티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린 단위에서 주민들이 신뢰 관계를 가지고 만날 수 있는 숨통, 이거를 확대해야 됩니다. 이제는 역세권 시대가 아닙니다. 숲세권이라고 한다죠. 이렇게 도시의 숲이 어우러진 근린의 장소들이 많아야 도시가 살기 좋아지고, 그래야 집값도 오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두 번째는 이제 역시 의료 문제입니다. 아까 지적하셨듯이 지금의 재난 상황의 핵심 목표는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로 인해서도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는 것,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 감염 사태를 컨트롤 가능한 상태로 놓아두는 것, 이게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의 정책 목표라고 한다면은, 공공 의료 체계가 지금은 너무 필요해져 있기 때문에 병상과 의료진을 대폭 저는 강화하고 대비하지 않으면은 2차 팬데믹 더 세게 다가올 때 이거 그야말로 그동안 선방한 거 한 방에 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미리미리 의료 시설과 의료진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만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이라는 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증원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의 동네에서의 돌봄망을 함께 모세혈관으로 구축하지 않으면은 저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공공의료라고 하는 시스템의 좀 더 체계화, 그다음에 동시에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동네 돌봄망,
요즘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공공의료 체계와 커뮤니티 케어 체계가 융합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그야말로 정책적으로 전폭적으로 강화 추진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곧 폭염이 닥칩니다. 코로나의 가장 큰 희생자는 기저질환자, 노인입니다. 치명적입니다. 특히 폭염이 닥치게 되면은 그 건강 상태가 아주 취약해지기 때문에 아주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곧 닥칠 폭염, 그다음에 2차에 닥칠지도 모르는 팬데믹 상태의 노인 기저질환자를 어떻게 챙길 수 있는가, 그 시스템을 준비하는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또 통상 의세권이라고 얘기를 요새는 또 하더만요. 그래서 역세권이 아니고 숲세권과 의세권의 시대다. 저는 이거는 개인이 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정부도 하기 어렵습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중앙정부가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상당한 재정을 의미 있게 투입을 하는 것, 이게 국가가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현실에 맞게 잘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너무나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밖에도 교통, 먹거리, 폐기물 여러 가지, 특히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볼 정책들 과제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통틀어서 저는 이제는 로컬에서 대대적인 생활의 전환, 또 이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까지 만들어낸다면은 금상첨화가 아닐까? 중앙정부가 새로운 어떤 경기 부양 혹은 일부는 경기 부양을 했다고 생각하고, 또 새로운 시대에서의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아마 한국판 뉴딜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디지털 경제를 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주요 내용으로 했는데요.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저는 국가의 목표가 될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의구심을 좀 갖고요. 그거는 그냥 수단인 거죠. 그린 이런 표현들은 저희는 목표 내지는 비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혁신 경제, 포용 경제, 오히려 그런 것에 사실은 무늬만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좀 의구심이 들고요. 현재 사실은 이쪽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데이터 산업이고, AI든 빅데이터든 디지털 경제가 다 그런데, 그 데이터 산업의 핵심은 서울시에 예를 들면 60%의 산업이 몰려 있고, 경기도가 한 17% 정도 된다 그러고요. 인천이 한 2.3%, 그래서 대략 한 80% 정도가 수도권에 다 몰려 있습니다. 이 정책에서는 지역이라는 고려는 전혀 없죠. 그래서 우리 유창복 선생님 말씀하셨던 사실은 로컬 뉴딜이라고 하는 것에 새로운 담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의 당시 루즈벨트 정부 때의 뉴딜 속에서 저희가 좀 여러 가지 놓치고 가는 것 여러 중에는 경기 부양 중에 건설 경기 부양, 후보댐이나 테네시 강 이런 개발 이런 것도 있었지만, 문화, 환경, 생태, 예술 이런 영역에서 요즘 얘기하는 공공근로 사업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 속에서 공공근로 사업과 플러스 우리가 최근에 그 균형위에서 했던 생활 SOC 사업과 결합해가지고 그것이 지역 매우 활기차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 진행되었던 것들이 지역의 언론이라든지 지역의 생태 안내자라든지 각종 문화지킴이 이런 어떤 보호 활동 이런 것들이 다 어쨌든 공공의 자원으로 그런 사람들 길러내는 것들이 사실은 문화 생태도 다 그런 자원들이었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우루과이라는 데 위에 WTO로 했던 제 어떤 서비스 산업의 세계화의 또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그 새로운 시기에서의 지역은 저는 오히려 로컬 뉴딜의 방향은 그런 부분이 매우 강조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또 그 미국의 통계로 현재 한 3,300만 명 정도가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고 하고, 그중 샘플링을 해서 한 290만 정도를 조사했더니 260만 정도가 어쨌든 비대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실업을 다 당했습니다. 근데 이 영역들도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데이터 산업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고 치면 사실은
제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중심으로 모여 있는 지역의 경제하고는 매우 사실은 지방의 경제 활동의 인구들이 실제로 실업 위기에 몰렸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새로운 어떤 경제에 대한 시스템, 고민 이런 것들은 저는 더더욱이나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일종 경제 패러다임 자체도 어쨌든 지역 순환적 경제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이들이 삶의 질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또 유창구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과정에서 부모들도 느꼈고 또 기저질환자도 느꼈지만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 속에 일을 하고 있는지, 이쪽 영역의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고 사회적 대우가 높아져야 되는지를 일정 정도 우리 국민적 컨센서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로컬 뉴딜의 중요한 어쨌든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지방 정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제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방 정부는 그 형상이 어떻든 간에 그 지역 주민을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 현장의 변화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또 그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또 무엇을 아쉬워하는지를 잘 아는 이제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지방 정부들, 그 중에 재정 능력이 뛰어난 정부나 또 그 창의성이 높은 정부들은 국가 경쟁력을 이끄는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다양성이 굉장히 가치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서는 지방 정부의 다양한 모습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앙 정부의 역할이고, 그 지방 정부들이 다양한 모습을 유지한 채로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또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하도록 이렇게 주변에서 지원하고 격려하는 일이 중앙 정부의 일이고, 지방 정부는 그런 일을 현장에서 직접 해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이 앞서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중앙 정부도 잘해야 되고 지방 정부도 잘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미래의 희망찬 또 경쟁력 가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듯이, 우리 지방 정부의 역할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현장에서 살피는 일을 주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아까 우리 유창복 선생님께서 폭염을 걱정하셨는데 폭염하고 코로나가 굉장히 일치하는 점이 있습니다. 폭염과 코로나는 정확하게 피해가 입는 집단이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 그 다음에 노인 질환자, 그리고 또 우리가 배려하지 못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피해를 1차적으로 입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만 어느 지역이 더 많은가 밀도로 따져보면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봅니다. 시카고가 1995년에 700명이 넘는 그 폭염 환자가 사망을 했는데요. 모두가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곳, 또 노인 질환자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불평등한 사회 보호 장치를 해소하는 일, 지방 정부가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인데요. 지방 정부 스스로 그런 걸 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후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국가의 안전이나 국방은 중앙 정부가 책임지더라도 국민 개인의 삶이나 복지, 생명은 지방 정부가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고, 또 지방 정부도 그런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특히 이런 위기에서 사회적 약자가 더 많은 희생을 당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 지방 정부의 그런
역량을 키워 나가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미래의 지방 정부의 새로운 역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